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월 달일 특강이고요. 문창과 특강이고요. 오늘은 동화작가 이금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금희 선생님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동화작가 중에서 2등? 네, 굉장히 작품도 많이 쓰시고 또 그 작품들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금희 선생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작품을 많이 쓰시고 좋은 작품도 많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작품들이 출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자들이 얼마나 인정하는 작가인가. 네,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금희 선생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서 항상 그 많은 평론가들도 굉장히 좋게 평을 하시지만 독자들이 이분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또 그 작품들을 이렇게 두고두고 오래오래 스테디하게 읽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금희 선생님한테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금희 선생님의 개인적인 상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1962년 충북 청원 출신이시고요.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으나 방학 때마다 시골에 가서 뛰어노시던 그런 분이고요. 그 다음에 1984년도에 소년에서 등단하시고요. 85년도에 소년중앙인가? 예, 거기서 또 84년대 세 번. 세벗에서 이제 등단하시고 소년중앙에서 또 상 받으시고 이래서 등단하시고요. 그래서 세벗문학회에도 소속해서 그 오랫동안 이렇게 동행 활동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계몽문학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영구랑 흑구랑 뭐 이런 책도 아마 제가 처음 이금희 선생님 작품 본 게 아마 영구랑 흑구랑이라는 그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가슴 따뜻한 그런 책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제일 여러분들이 제일 잘 많이 아시는 책이 너도 하늘 말라리야. 아마 그 책을 제일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뭐 너무나 많은 책들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제 읽으시는 책들이 유진과 유진. 그래서 오늘은 아마 유진과 유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내 친구 제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선생님 작품이 4작품이나 올라가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작품은 하나도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작품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러 가지 면으로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어떤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작품이 4작품이나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교육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어린이들의 어떤 심성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작품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진과 유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그 동화 창작도 강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직접 그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대답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강의 끝난 다음에 질문 시간을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는 건가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의자 나서 앉아서 하는 건 줄 알았네. 네, 앉아서 할게요. 앉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몇 학년이야? 3학년이야? 굉장히 크네. 내년에. 교과서에는 내년 4학년 2학기부터 글쎄요, 시작했으니까. 책이 없다고. 예, 방금 그 임정진 선생님의 과찬을 한 몸에 받은 이금이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막 그 임정진 선생님한테 그 답례를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없는 그런 유쾌함과 입살 이런 것들이 임정진 선생님 작품에 실려 있어서 늘 부러워하고 저도 다른 학생들한테 또 막 이렇게 자랑하고 소문내고 그럽니다. 저는 오늘 그 여러분들이 문예 창작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제 작품을 한 작가가 그 하나의 책을 만들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유진과 유진이라는 그 2004년에 펴낸 책인데 그 너도 한니발날이야는 사실 많은 독자들이 사랑해주긴 하는데 1999년에 나온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고 그래서 요즘 또 청소년 소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또 청소년 소설도 동화의 또 그 범주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유진과 유진을 쓰게 된 과정,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질문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1984년도에 등단을 했는데 그때 그 등단하고 나서 처음 써낸 책이 그 지금 꽃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도 6학년짜리 남자아이와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책이 다리가 되렴이라는 계몽 문학상을 받은 작품도 초등학교 6학년이나 그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청소년애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그 저학년, 동화 작가이긴 하지만 저학년이나 유년 동화나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보다 좀 사춘기에 다다른 이런 고학년이나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글 쓰는 걸 애초부터 좋아했었어요. 좋아했었는데 제가 동화를 쓸 무렵만 해도 동화에 대한 인식도 그랬지만 청소년 그 문학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 출판사들도 청소년 대상으로 한 책을 내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 공부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 작가들은 누군가가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고 또 독자들이 있고 이래야지 또 그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늘상 고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을 쓰면서 제가 그 청소년 소설을 쓰고 싶었던 그 갈증을 달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 소설을 또 그렇게 쓰고 싶었던 배경에는 저의 청소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가 초등학교 때 동화책을 막 재밌게 읽다가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계 문학 전집을 읽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1번이 적과 흙이에요. 그걸 순서대로 읽었는데 거의 정말 내용도 막 이해도 못하고 저는 그때 보바리 부인을 읽었는데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보바리 부인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남편이 의사고 잘해주고 이러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 생활에 만족을 못하고 적응을 하지 못할까. 그러다가 저희 딸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 아이가 작년에 중학교 3학년일 때 보바리 부인을 읽더니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30대가 넘어서 보바리 부인을 읽으면서 정말 보바리 부인의 그 마음이라든가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너무나 절절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은 빠르게 작년에는 이해 못하겠다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 그 책을 제가 재밌다 그러니까 다시 읽더니 엄마 너무 재밌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잘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그 책들을 마구 읽었어요. 그 바탕에는 나는 저 책 읽었어, 저 책 읽었어 그렇게 그냥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독서에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마 젖을 먹다가 밥을 먹는 그 가운데 시기에는 이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유식을 먹는 시기가 있는데 그 독서는 그 동화책을 읽다가 곧바로 그 성문학을 읽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저희 때는 여고생이니 여고시대니 하는 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잡지를 저희 아버지가 가끔 사다 주시면 거기에 소설가들이 쓰는 청소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주인공인 소설 같은 것들이 실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의 현실이랑은 너무나 동떨어진 거였어요. 지금 왜 인터넷 소설이 요즘 아이들이 뭐 그 귀연이가 쓴 인터넷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아이들의 현실보다는 아이들의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형태의 그 형식의 글인데 아이들로부터는 굉장한 이제 반응을 얻고 있잖아요. 그 무렵에도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이성교제가 정말로 힘든 이런 시기였는데도 그 작품 속에서는 맨날 뭐 오빠 사귀고 뭐 너무나 가정의 그런 환경들도 뭐 지금 말로 하면 쿨한 이런 가정들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막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런 작품도 드물었어요. 거의 없었고 그렇게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키면서 세계 문학 전집을 읽고 그런데 또 문제는 읽어야 할 시기에 그 책을 읽어야지 그게 제대로 흡수가 되는데 아 나는 그때 읽었어.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서 나는 그때 읽었어. 이런 생각으로 그 책을 정말로 그 책의 참맛을 음미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그냥 그 일찌감치 버린 이런 거를 보면서 계속 그 청소년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그 우리 나이로 지금 소띠 47살이거든요. 그럼 제가 중학생 이럴 때는 30년도 더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30년도 더 전에 저를 회상하면서 요새 청소년 소설을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을 그리기가.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 되기를 기다리자. 그 시기로 제가 청소년 소설을 쓰는 시기를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청소년이 되는 시기로 이제 삼고 있었어요. 삼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그냥 우리들이 왜 TV나 뭐 신문이나 이런 기사 보면은 청소년들의 그 사고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은 뭐 그 폭력을 행사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고 뭐 막 이런 것들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란 문제아가 될 그 잠재적인 그런 기질을 가슴속에 가두고 있는 언제 시한폭탄처럼 터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로 규정을 하고 사회가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인식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자기가 청소년이 곧 중학교에 들어갈 거면서도 엄마 나 중학교 들어갔는데 막 형들이 나 돈 뺐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른 줘. 반항하지 말고 줘. 이런 모의 연습을 막 하고 그런데 막상 저희 아이가 중학교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 그 어머니 그 봉사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사서 도우미, 뭐 급식 도우미, 시험감독 이런 거를 굉장히 제가 다 참여를 했어요. 학교라는 공간, 요즘 그냥 학교를 그냥 드나들기는 어려운 공간이잖아. 더군다나 자기 자식 학교는 선생님들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30년 전 속에 있는 기억 속에 있는 학교를 어떤 현실로 불러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를 드나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학교를 드나들면서 보니까 저 그때 중학교 1학년 우리 아들도 옷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은 좀 교복이 크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손등을 덮고 정말 말로 분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애들이 순진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뭐 내 아이나 제 친구들 그 아이 친구들이나 모두 사랑스럽기는 여전히 그 초등학생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소년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길에서 만나서도 뭐 담배 펴도 말 잘못했다가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 학교를 드나들고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두려움들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을 그냥 순수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진과 유진에서 다루었던 성폭력 피해 사건을 청소년 소설로 쓰자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성폭력 피해에 관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써보자라고 마음먹었던 것이 1991년도예요. 1991년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부남 사건이라고 아시죠? 자기 어렸을 때 자기를 성폭력 피해를 가했던 이웃집 아저씨를 어른이 돼서 살해한 다음에 자기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고 국정에서 그런 말을 해서 아주 반향을 일으켰고 또 김보은 사건이라고 왜 의붓 아버지 자기를 계속 성폭행했던 의붓 아버지를 남자친구가 같이 공모해서 살해한 그 사건이 1991년도에 일어났었는데 그때가 제가 딸을 낳은 해였어요. 제 딸이 1991년도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한 여성이면서 겪은 그런 사건을 접한 것보다
제가 한 딸의 엄마로서 받았던 충격이 더 컸어요. 이 아이를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작가들이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이야기는 또 그 해야 되는, 안 하면 빚을 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마음속에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그 2004년도에 책이 나왔으니까 어쨌건 간에 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 학교를 드나들면서 이제 사서 도우미도 하고, 뭐 복도에서 아이들 맨날 째까째까 떠드는 거 보고 이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쓸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도서관 담당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쓴 동화를 보고 아이 굉장히 순수하고 이런 아이들이 나오니까 그 선생님 의도는 어머니 요새 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저한테 아이들이 쓴 일기를,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일기 검사를 날마다 하는데 중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행평가 같은 걸로 거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름도 막 이렇게 이름 막 가리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이거 보면 요새 아이들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집에 와서 봤어요. 보는데 선생님은 그런 의도로 저를 그걸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게 아이들이 내지르는 비명처럼 들렸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들이 무수하게 일상 속에서 상처를 받는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이 쓴 것들은 별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떤 아이가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탔는데 잔돈을 500원을 거슬러 봤는데 이렇게 받다가 그 택시 바닥에 잘못 받아서 떨어뜨렸대요. 떨어뜨렸는데 기사 아저씨가 네가 잘못 받은 거니까 그냥 내리라고. 그래서 얘가 그냥 내렸대요. 그래서 그 기사 아저씨 욕을 막 써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게 만약에 승객이 어른이었다면 그 돈은 택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500원은 내 생각에 기사 아저씨가 줬을 것 같아요. 다시 주고 자기가 찾더라도. 근데 아이한테는, 어른들은 또 500원이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아이들한테는 500원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리라고 그러고, 또 어떤 아이는 자판기에다 이제 음료수를 꺼내 먹으려고 돈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자판기를 막 두들겼더니 주인 아저씨가 나와서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내가 돈을 넣었는데 안 나왔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기계가 거짓말 시키는 거 봤냐고, 네가 돈도 안 넣고 넣었다고 거짓말 시킨다고, 뭐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이 사회가 아이들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 집에서는 또 이건 사회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고, 집에서는 그 부모들이 또 아이들을 야단치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학원 가서 맞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 자기 편의에 의해서 어떤 때는 다 큰 애도 됐다가, 어떤 때는 아직 어린 애도 됐다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솔직하게 막 썼어요. 정말 요새 아이들은 글씨 잘 못 쓰잖아요. 글씨 뭐 엉망으로 쓰고 어떤 맞춤법도 제 틀리게 쓰고 막 이런 걸 쓰면서 보면서, 또 뭐 어떤 아이는 제가 부모로서 되게 이렇게 반성하고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떤 아이가 그 자기 엄마가, 자기가 그렇게 그 강아지가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사정 해가지고 엄마가 강아지를 사줬대요. 드디어. 자기는 너무나 날아갈 듯이 행복했으나 곧 후회를 하고 말았대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그 강아지를 사준 뒤로 모든 걸 강아지랑 결부를 시켜가지고, 너 강아지 사주면 공부 잘한다더니 왜 못해? 너 강아지 사주면 뭐 어떻게 한다더니, 그리고 뭐 해달라고, 너 강아지 사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 줄 알아? 강아지 사느라고 사료값 들어, 뭐 예방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강아지를 괜히 샀다 싶을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사실 강아지를 하나 키운다는 게 아기 키우는 것만큼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내가 그런 강아지를 내 아이한테 사줬으니 나는 참 좋은 엄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내가 동화도 쓰고 애들한테 마음도 더 알아주고 그러니까 내가 참, 나는 보통 엄마들에 비해서 좋은 엄마일 거야,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너 보통 엄마 같았으면 너는 벌써 혼났어, 나니까 참지, 이런 공지사를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딸애랑. 근데 제가 무척 참았거든요. 정말 참고 참다가 한번 야단을 쳤어요. 이거는 야단을 쳐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얘가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얘가 안 혼나도 혼나니까 이제 자기도 반성을 하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방 청소를 하는데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보면 안 되지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가 요새 상황을 뭐라고 썼는지. 근데 날마다 쓰던 일기를 저랑 그렇게, 저는 야단쳤다고 생각하는데 걔는 이제 싸웠다고 생각하겠죠. 딱 그 시기에 일기가 딱 하루가 딱 한 줄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화가 나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한다. 딱 이렇게 한 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내가 그동안 참은 건 다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건 기록에 남는 건데, 나중에 보면 나만 못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일기를 본 거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했는데, 근데 제가 그 다른 아이가 쓴 일기를 보면서, 근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엄마가 막 해줘놓고서 너 내가 이거 해줬는데 너 왜 그러냐라고 그런 공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우리 애가 그 말을 할 때도 배부른 투정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의 그 일기를 보는 순간 제가 저의 모습이 거기에 딱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그 엄마는 자기가 강아지 사줬으니 이 세상에서 정말 몇 번째 가는 착한 엄마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는 그런 비명을 내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강아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 어른과 청소년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그 시기를 겪었잖아요. 겪고 나니까 다 별거 아니잖아요. 겪었던 상처조차도 지금은 좀 행복했던 추억,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있잖아요. 심지어 남학생들은 맞았던 선생님이 오히려 더 이렇게 기억이 나고 더 찾아가게 된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맞는 당시에 그 학생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그 거리라고 할까? 그런 상처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그래서 어른들은 겪었다는 이유로, 겪었으니까 더 그 아이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암만 비명을 내질러도 그거 지금 되게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지내놓고 나면 별거 아니야. 이런 게 과연 지금 상처에 허덕이는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그 아이들의 일기를, 아주 일기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재밌었던 게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학생들은 거의 이야기가 남자친구, 이웃 오빠, 학원 오빠, 친구 이야기로 좀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남학생들은 막 소재가 되게 다양해요. 막 이렇게 사회, 아까 그 자판기 얘기, 택시 얘기 이런 게 다 남학생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남녀 차별 이런 걸 떠나서 남성과 여성에는 분명한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또 제가 보게 된, 물론 저는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우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그게 우리 아이들만의 개별적인 특성인지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특성인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일기를 보면서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일 수도 있고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일 수 있는 성폭력 피해에 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보자. 청소년 소설로, 내가 처음 쓰는 청소년 소설로 해보자라는 그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소재가 있으면 이제 구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물을 만들고.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는 사실 그 동명이인으로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유진이라는 동명이인 이름이 같은 아이가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그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두 아이가 중학교에 와서 한 교실에서 우연히 회우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회우를 하는데 같은 이름이 유진이어서 큰 유진이, 작은 유진, 유치원 때도 그렇게 불리었던 큰 유진이, 작은 유진이라고 불리었던 아이가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럴 때
그 작은 유진이는 큰 유진이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몰라 그때 사건도 기억을 못하고 큰 유진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상처 이야기를 이제 제가 다루기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에는 어른이 문제가 생긴다면 어른이 무조건 양보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는 실천은 다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시기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그럼 그 경험을 못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경험도 못 해본 어른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뭐 문학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다른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또 어른의 세계를 이해하는 또 이렇게 폭을 넓힐 수도 있지만 일단 어른이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상처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그 상처로부터 보호해주고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하는 비단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그런 책임을 지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동명이인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 같았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아이가 사실 사람한테는 어떤 양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유진이 작은 유진이로 작품 속에서 나누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외면과 내면이라고 저는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명이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극적이겠다 싶어서 근데 처음에는 강유진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름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연성이라고 하죠. 작품 쓸 때. 강씨가 흔한 성이 아니잖아요. 흔한 성이 아니고 그럼 강씨라면 유치원 다닐 때 만약에 아빠들끼리 만났으면 어디 강씨냐고 물어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아이들을 서로 더 기억하기가 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모들끼리도 그 아이를 더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상황으로 하려고 제일 흔한 그래갖고 이제 성을 이씨로 바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냥 큰 유진이는 그렇게 키도 크고 마르고 덜렁덜렁거리는 그냥 그 또래 흔한 아이로 설정을 하고 작은 유진이는 그 몸짓도 약간 왜소하면서 야무지고 그러면서 약간 내성적이고 차분한 이런 아이로 해야지 정도의 생각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학교에 가서 제가 학교를 되게 자주 갔어요. 정말 학교를 가면서 사서 도우미를 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책을 보러 오고 빌리러 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막연하게 있던 큰 유진이 작은 유진이라는 인물을 대입시킬 만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유진이 같은 애들은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뭐 몇 명이 어울려 다니면서 덜렁덜렁 거리고 와서 뭐 아줌마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막 이 책이요 막 하고 뭐 만화책 뭐 이런 책 빌려보고 그러는데 작은 유진이 같은 애는 눈길도 잘 맞추지 않고 책도 아주 수준 높은 책을 봐요. 그래서 바코드 딱 찍어가고 그렇게 조용하게 가고 그러면 그 앉아서 그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모습, 말투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 청소년의 엄마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모든 청소년을 대표하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말투, 뭐 아이들 행동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인물이 그래 큰 유진이는 쟤야, 작은 유진이는 쟤야. 나름대로 제가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 학교에 가서. 캐스팅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마음속에서 구체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등장인물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배우시죠. 그렇게 저는 구체적인 인물에다가 대입을 시키고 그 아이를 제 마음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감독을 학교에 가서도 그 뒤에 선생님은 앞에서 감독하시고 엄마들은 저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을 때도 관찰을 하는 거예요. 큰 유진이라면 어떻게 물론 작품 속에서는 그 시험을 보는 뭐 모습은 안 나와요. 하지만 작은 유진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시험을 볼까? 큰 유진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볼까? 막 이런 것들. 저는 이렇게 그 처음에 시험 감독 가가지고서는 일찍 그 마킹하고서 엎드려 있는 애를 공부 잘하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4년간 올해로 그 5년째 제가 올해도 고등학교 애들 학교에 갔는데
단연간 해본 결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말 끝까지 문제를 또 읽어보고 하고 마킹을 제일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근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엎드리는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 시점도 1인칭 시점 교차 서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시점에 있어서도. 근데 저는 두 아이의 그 심리를 똑같이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큰 유진이 시점에서 쓴다거나 작은 유진이 시점에서 쓴다거나 하면은 상대편의 마음을 내가 그냥 유추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똑같이 1인칭 그 시점으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은 그래서 막 헷갈린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 날아서 걔가 어떤 애가 난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거 알아보기 쉬운 거 있어. 그 단원마다 큰 유진이에서는 그 나무 그 그림이 있거든요. 똑바로 서 있는 나무고, 작은 유진이 보면 약간 구부러진 나무가 나오는 게 작은 유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중학생쯤 되면은 다 알죠. 그렇게 그 교차에서 이제 그 두 아이의 마음을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어떻게 서로 생각하고 바라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싶었고, 또 이제 그 아까도 말했듯이 그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주는 건 이 사회의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작품 속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춘기가 되면 사실 부모랑은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그 모델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작품 속에서. 근데 저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한 반에 한 40명씩 되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그 아이들을 다 알아서 하나하나 보살펴 주지는 못하지만, 어떤 아이가 선생님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어려운 일이 있어요 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도 모르는 척하는 선생님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먼저 알아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런데 그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안 좋잖아요. 엄마들도 학교 선생님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존재, 뭔가 선생님들은 많은 문제, 작품 속에서도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그리잖아요. 특히 청소년 소설 보면 청소년기의 선생님들로부터 받았던 고통 이런 것들을 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품 속에서 좀 괜찮은 선생님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엄마 아빠가 못해준, 아이가 엄마 아빠 다음으로 많이 접하는 분이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랬을 때 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생겼을 때 어른의 협조를 구하면 그게 보다 그 효율적으로 해결이 되고 잘 될 것을 자기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작품 속에서 그런 방법들을, 어른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그런 걸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외국 작품들을 보면 왕따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른들한테 얘기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른한테 얘기하는 걸 고자질하는 걸로 왜 작품 속에서 그리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른의 힘을 빌면 또 비평가들은 아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손쉽게 어른들의 뭐 힘을 빌어서 뭐 해결을 했다 이렇게 비평을 하고,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자꾸 우리는 작품 속에서 자꾸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손 내밀고 싶어도, 누가 정말 자기 반에 그 왕따를 당하는 애가 있어도 그걸 선생님한테 말하면 그건 고자질이 될 것 같고, 이래서 쉬쉬하는 사이에 일들은 더 커지고 결국은 그게 어떤 아이를 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른이 개입을 하고 어른이 도와줘야 될 상황에서는 그런 어른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있을 거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그 작은 유진이와 큰 유진의 담임 선생님을 그런 인물로 설정을 했어요.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에 보면 그 선생님 이름도 나오고, 작가가 어떤 한 인물한테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그 인물이 앞으로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는 암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큰 유진이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호감도 표시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복선을 만든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작은 유진이가 자기한테 그런 기억을 되찾았을 때 너무나 힘들 때 선생님을 찾아가게 하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앞에서 장치를 다 그 선생님이라는 인물도 만들어 놓고 뭐 나이대 뭐 어느 정도 그 독자들로 하여금 그 선생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등장인물이 생명력을 작품 속에서 얻으면 어떨 때 자기의 힘으로 나아가는 게 있어요. 작가도 어쩌지 못하는. 근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안 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안 가고 나는 요 시기에 그 작은 유진이가 아빠한테 춤추던 걸 들켜서 맞고 집에 갇혀 있을 때 큰 유진이하고 소라하고 가서 그 애를 구출해내서 선생님한테 가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할 때는. 근데 아이들이 그 시기가 되니까 안 가고 자기네끼리 정동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내가 두 아이를 그때는 중학생이고 중학생까지 키우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선생님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작품의 모델로 쓸만한 선생님을 한 분도 만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가슴이 아프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럼 과연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선생님한테 달려갈 아이가 현실에서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내가 그런 인물을 그릴 수가 없고 그렇게 장치까지 다 해놨는데도 아이들이 가지 않는 건 내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런 선생님을 못 만났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되게 그때 힘들었어요. 그 선생님을 그렇게.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한테는 그 작품상의 어떤 그 완결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그 연재소설에서 왜 막 그 인물 만들어 놨는데 뒤에 가서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처럼 분명히 뭐 이름도 있고 이 사람이 뭐 할 것 같은데 그러고 말아버리니까 그 작품의 어떤 완결성에서 완성도에서 흠이 되는 지경까지 됐는데도 그 선생님을 그 작품 속에서 더 이상 아이들과 가까이 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되게 힘들었다가 그 다음 작품인 주머니 속의 고래라는 작품에서는 그렇게 제가 고민했던 그 좋은 선생님을 그려냈어요. 그려냈는데 그 책을 저희 아이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아이 선생님이 그걸 읽으시고 문자로 그 연호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등장인물들이라는 것은 사실 허구의 인물이죠. 다 유진이라는 인물도 허구의 인물이고 다 허구의 인물이지만 결국은 작가가 살면서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했던 인물들을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인물들에는 어딘가에 나의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고 내가 보아온 모습들이 투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자잘한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그 소재 자체는 성폭력 피해라는 좀 어두운 무거운 소재인데 이야기 자체는 그 아이들의 그 사춘기 아이들의 그 생활을 다루고 있어서 밝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렇게 의도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보다 안 당한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어둡고 무겁게 그렸을 경우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읽었을 경우에는 이건 내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경험한 아이들 이야기겠지 하고 거리감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 본다면 야 내가 겪은 일이 이렇게 무겁고 뭐 치유할 수 없는 이렇게 큰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을 경험을 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그냥 자신들의 일상이 펼쳐져 있는 작품으로 다가가게 하고 싶었고 경험을 한 아이들이라도 그래도 우리는 상처를 극복해내야 되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주질러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상처의 경주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큰 상처고 어떤 사람은 작겠지만 당사자는 다 자기가 다 큰 상처라고 여기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무수하게 상처를 겪지만 그 상처를 겪고서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작품 속에서 얘기했던 대로 누더기로 삼을 것인가 빛나는 훈장으로 삼을 것인가는 자기 자신한테 있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애들한테 주고 싶었거든요. 청소년 아이들한테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면서 저는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상처를 극복하는 가장 큰 방법은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처까지도 그 사랑을 할 줄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하려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남도 사랑을 줄 줄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은 아이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존감도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누가 주겠어요? 부모들이나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나 가족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싶어서 그 엄마가 이제 4명의 엄마가 그 어른들은 또 그 책을 읽고 나는 어떤 형의 엄마인가, 나는 큰 유진이 엄마인가, 작은 유진이 엄마인가, 건우 엄마인가, 소라 엄마인가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의 이제 그 모습을 또 그리고 싶었어요. 저는 동화를 쓰면서도 청소년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이 동화니까 아이들만 읽는 책, 청소년 소설이니까 청소년만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써본 적은 없어요. 암만 유년을 대상으로 한 동화라도 이 동화는 어른과 그 유년인 아이가 함께 읽는 책. 그래서 유년인 아이가 그 책을 읽으면 그냥 재미있게 거기서 그렇게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즐거움만 얻을 수 있다면 어른들이 그 책을 읽는다면 그 뒤에 숨겨진 함축된 중의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보다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저는 항상 그렇게 염두에 두고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읽어도 유치하지 않은 그런 책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작품에는 보면 어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동화를 쓰더라도 어른들의 삶이 아이들의 이야기와 거의 비중을 같이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도 이 유진과 유진을 쓰면서도 그랬어요. 제 마음이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유진과 유진을 다룰 때는 저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15살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글을 쓰는 저는 그 나이에 아이를 둔 엄마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와 지금 저와 또 그 30여 년 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썼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모습을 그리면서도 어른인 저로서 또 어른으로서 이해받고 싶었던 부분도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른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제 기본적인 생각은 어른이 아이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또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어른이란 존재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춘기 때 생각했을 때 어른들에 대해서 2가지 생각이었던 거예요. 경멸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2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른 역시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 아이들과 너희들과 똑같이 단지 먼저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경험은 있지만 여전히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일 뿐이지 완성된 인간은 아니다. 그런 모습을 물론 작은 유진이 엄마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그려주고도 싶었지만 작은 유진이 엄마 역시도 작은 유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선과 악으로 나눠서 큰 유진이 엄마는 좋은 엄마고 작은 유진이 엄마는 나쁜 엄마라는 것이 아니라 또 건우 엄마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그려서 그 엄마가 나쁜 엄마라는 게 아니라 건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건우 엄마의 모습이 가장 일반적인 엄마의 저는 어른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을 테고 그게 남일일 때랑 내일일 때랑 다른 것들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 라는 어떤 모델도 그 작품 속에서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작품 전체로는 어른 역시 자기 자식의 일에 있어서 어른이라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엄마가 뭐 그래. 엄마라면 당연히 아이를 보호해주고 해야지. 하지만 어른 역시도 같이 아이가 넘어졌을 때 같이 넘어져서 같이 아파서 아프고 무서워서 울 수도 있다. 이런 어른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제 가슴 속에서 굉장히 저한테 이 작품을 쓰면서 저는 그냥 작가가 어떤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이 인물들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이 작품 하나하나 마음이 제가 그 마음에 깃들고 또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다 같이 겪었어요.
작은 유진이 엄마를 그릴 때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자기 자식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감싸줄 때 그 엄마 마음이 열렸어야 감싸주는 건데 그 엄마는 너무 무섭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아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근데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다른 방식의 사랑이거든요. 그러고 또 소라 엄마도 먹고 사는 게 급해서 맨날 악다구니 쓰고 그러지만 또 그 엄마의 사랑은 또 그 엄마의 사랑대로 또 그 깊이가 있고 묵은정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제가 반성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고 같이 성장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 작품을 쓰면서 저 자신도 막 그 3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처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그 작품 쓰면서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만약에 작은 유진이의 장면을 쓸 때라면 작은 유진이는 정작 작품 속에서 울지 않는데 저는 작은 유진이의 엄마가 돼서 작은 유진이가 겪었을 고통, 지금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메어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 말고 막 혼자 앉아서 울고 또 큰 유진이 학교 생활 막 그리다 보면 제가 막 다시 이렇게 사춘기 소녀가 된 듯 그리고 막 건우랑 약간 그렇게 연애 감정이 생길 때 막 제가 그 소녀가 돼서 그 첫사랑을 하는 양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감정의 파노라마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겪으면서 그 작품을 썼어요. 쓰는데 그 작품을 쓰면서 가장 큰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가 그 작품을 쓰는 중간에 그 후반부에서 어느 날 너무나 잘 써지는 거예요. 작품이. 밤을 막 꼴딱 세우고 막 100매도 훨씬 넘는 거를 막 하룻밤새 막 썼어요. 너무나 흐뭇해가지고 그날 오후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좀 쉬었다 쓰려고 제가 이제 잠깐 뭐 해놓고 뭐 차도 마시고 이러고 막 인터넷도 막 돌아다니다 이제 다시 그거 쓰려고 다시 딱 갔는데 뭐 이전에 뭐로 뭐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이 뭐라는 건지를 너무나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이전이 내가 커피를 마시기 이전인지 막 하다가 그냥 자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요 차를 마시기 전일 거야 뭐 그렇겠지 그러고 네 하고 눌렀는데 그게 어젯밤 전에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그 논스톱으로 썼기 때문에 중간에 저장하고 막 이러는 걸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당장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군가가 잘못 때문에 그랬으면 어디다 화풀이할 대상도 있는데 막 제가 막 출판사에도 전화가 이거 복구시킬 방법 막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한번 그 디스켓에다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데 용산 전자상가 가서 복원시켜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런 장치가 없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막 진짜 누구한테 화풀이도 못하겠고 이러다가 그냥 그날은 지나고 그래 할 수 없다 다시 쓰자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어떤 장면에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그 작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큰 유진이가 작은 유진이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막 재수없어하고 막 이래요. 큰 유진이가. 근데 어디에 가서 그때 그거를 그럼 큰 유진이가 작은 유진이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뭘로 삼을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삼을까를. 그런데 그 작품에 보면은 소라가 자기가 쓴 소설이 날라갔다고 막 난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시험을 앞두고 썼는데 그때 큰 유진이가 그래 소라는 자기가 꾸며 쓴 소설이 날아갔는데도 저렇게 속상해 하는데 작은 유진이는 자기가 실제 경험한 일을 기억을 못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그렇게 이해하는 장면이 그러면서 소라한테 막 그래 작은 고기 놓친 고기는 항상 큰 법이야 다시 잘 써 막 이렇게 하는 기절이 제가 그 작품을 날려버리고 제가 저한테 막 위로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왜 그
그 날린 장면 쓰려면 더 안 써져요. 그리고 막 그 전에 쓴 게 더 잘 쓴 거 같고 막 억울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100매도 넘게 썼는데 다시 보거나 한만 기억을 되살려서 70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머지는 다 군더더기였어. 제가 학생들한테도 맨날 군더더기 장황한 거를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실 그 기분 너무 알죠. 학생들은 아니 어디가 군더더기라는 건지 그리고 자기 피와 살 같아서 못 잘라내요 그거를.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말은 그렇게 가차없이 자기 작품을 잘라내야 된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저도 그런 게 있을 건데 70매가 나오는 순간 그래 나머지는 내가 군더더기라고 생각을 하자. 그 작품이 또 그걸 통해서도 또 제가 삶의 진리를 야, 이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냥 일어나는 법은 없구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제가 뭐 기독교를 믿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뭔가 의미가 있구나. 어떤 일도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무수한 많은 일들을 겪고 상처를 입고 할 텐데 그런 일들을 어떤 자세로 또 극복해야 되고 거기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거기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 그런 주제로 쓰려고 했지만 제가 그 작품을 쓰면서 실제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이 아주 두고두고 어떤 분들은 그 작품 때 그 장면은 그냥 흘려 지나갈 수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면은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보시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 작품이 저와 제가 처음 쓴 청소년 소설임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에피소드들이 제가 저희 아이가 경험했거나 그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을 외우는 그 장면도 저희 아들 아이가 중학교 처음 들어가갖고 국어 선생님이 제일 먼저 내준 숙제가 그거였어요. 님의 침묵을 이거는 아주 명시니까 암송을 해야 된다 해서 외우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거를 외우는데 그 말이 막 어렵잖아요. 그 정서도 이해할 수 없겠고 그러니까 막 외우다가 저보고 막 외운 거 이제 시험 봐달라고 해서 막 같이 하는데 하다가 나중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한용운을 실현을 시켜가지고 이런 시를 쓰게 만들어서 나까지도 이런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거 재밌다 해갖고 딱 기억에 놨다가 그거 쓰고 또 거기 장면에 보면은 그 큰유진이 엄마가 큰유진이를 쾅 때려가지고 큰유진이가 엄마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장면도 어머니 모임에 나갔었어요. 어머니 모임에 나갔는데 그 여자의 엄마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이 딱 그 사춘기인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기 딸이 벌써 사춘기가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딸 때문에 요새 아주 속이 상해 죽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뭐 어제 뭐 자기가 너무 속이 상해갖고 걔를 갖다 머리통 확 때렸대요. 때렸는데 근데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안 오죽하면 때리겠어요. 때렸는데 애가 자기를 째려보더니 내가 엄마가 무식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식한 줄은 몰랐다고 그러면서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자기가 너무나 억울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막 울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사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는 그냥 그 병으로 생각하고 그냥 돌봐주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아니라서 그 말을 아주 참 또 편하게 했는데 저도 나중에 참 그걸 견디기가 힘들었지만 제가 무수히 남들한테 한 말을 생각하면서 참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작품 속에서 이제 제가 쓴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뒀다. 여러분들도 글을 쓰실 때 한 작품을 만약에 구상을 하고 한다면 그 작품을 위해서 모든 걸 새로 쓸 수는 없어요. 새로 만들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는 것들을 뭐 실제로 메모를 해놓든 마음속에 담아놓든 그런 것들을 그런 에피소드들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작가와 작가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왜 작가 아닌 사람들이 읽으면 어머 나도 이런 일 경험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나도 애들 키울 때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왜 나는 못 쓰지? 그게 그런 걸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그게 작품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작가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실 때 작가 의식을 꼭 뭐 등단을 해야만 작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때부터 나는 작가인 거예요. 작가라서 항상 모든 것을 책을 보실 때도 독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작가로서 보셔야 돼요. 작가로서 보시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플롯이라든가 등장인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독자로 보면 그냥 감상이 되지만 작가의 입장으로 보면 분석이 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작품을 쓸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상을 겪어나가는 것도 그래요. 아이가 저는 글을 특히 동화나 청소년 소설을 쓰면서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제 아이들에 대해서도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가지고 분명히 엄마로만 생각하면 쟤를 야단치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질 일인데도 작가로서 보다 보면 그 일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가 중3 때 남자아이가 컴퓨터를 잘 다뤄요. 근데 하루는 오더니 자기 친구가 성적표를 위조를 해서 지금은 다 어떻게 볼 수가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어서 안 되지만 그때만 해도 아니었는데 위조를 해달라는데요. 포토샵으로. 근데 그래갖고 저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야단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니?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보면서 야 너 그 계산 잘해. 너 그거 계산 왜 총점이랑 막 이런 거 틀려갖고 너 그 들키지 말고 막 근데 걔는 왜 안 되니? 그거 왜 안 되니? 막 너무나 막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주머니 속에 고래에다 써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동화나 청소년을 쓰면서 좋은 것들이 그 아이들의 일에 대해서도 좀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도 좀 덜 나빠지고 사춘기 때 되면 가장 갈등이 심한 시기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이 심한 시기가 그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참 동화를 쓰면서 아이들이 학교 얘기 들려줄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소재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여기는 동화를 쓰시는 분들도 다른 장르의 글을 쓰시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작가의 가장 큰 행복은 이 유진과 유진의 소설의 유진과 유진의 어떤 주제처럼 상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도 역경도 고난도 그런 것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작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두 몫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겪는 주체로서도 뭐 엄마면 엄마, 자식이면 자식 그렇게도 살아가지만 그걸 바라보는 지켜보는 작가의 삶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글을 쓰는 행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받는 글을 쓰면서 고통마저도 행복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 창작을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막 그런 것들 중에는 뭐 배우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노력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걸 몸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근데 작가들은 정말 여러 삶의 인생을 편안하게 컴퓨터 앞에서 물론 취재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작업이 저도 때로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안 풀려서 머리를 쥐어뜯을 때도 있지만 그조차도 저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단을 하기까지 책을 내기까지 사실은 금방 되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즐기면 내가 지금 두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만약에 등단을 못해서 남들은 같은 동료들은 막 등단하고 그러는데 나만 못하고 있어. 그럼 등단을 못해서 겪는 마음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제가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에 막 작가가 되겠다고 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애들이 막 저한테 많이 들어와서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지금 네가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뭐를 따로 할 건 없다.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즐겨라. 그리고 아이들을 관찰을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유진과 유진을 쓰면서 느꼈던, 저는 유진과 유진을 쓰면서 또다시 저도 같이 그런 모든 감정들을 느끼고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을 그걸 일상 속에서 자꾸 훈련을 하세요.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막 그게 버릇이 돼갖고 지난번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를 보는데 막 문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해가 막 비치면 그 해 비치는 거에 내가 막 문장이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평소에 훈련이 이제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의식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러워져서 습관처럼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딱 저것이 소재다 아니다가 팍 이렇게 떠오르면서 소재다 그러면 저 이야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늘 되도록 그러다 보면 글 쓰는 일이 늘 얼마나 삶이 주변에서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 자체가 다 항상 즐겁고 그래서 저는 막 창작은 고통이다, 뭐 너무나 뭐 가시밭길이다 막 이런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즐거운 길이고 그건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면 오랫동안 지치지 않을 수 있고 행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진과 유진을 통해서 뭐 아주 세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쓰여졌나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또 아시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작품들이 그 창작 노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그 작품 읽으면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쓸 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됐네요. 그래서 저만 혼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그 덕분에 저도 또 그 유진과 유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생님 말씀 이제 다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평소 궁금하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꼭 선생님 작품이 아니더라도 동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뒷대거리에서 저한테 물어볼 수 없었던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질문하실 거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특강이 이제 여러 번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시인이나 그런 소설가들 만났을 때 하고 오늘 들은 얘기하고 아마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꼭 이금희 선생님만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이 동화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길 이게 약간 좀 달라요. 소설 쓰시는 분, 시 쓰시는 분들하고 동화 쓰는 사람들은 약간 성향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보다 긍정적이고 따뜻하죠.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동화를 써요.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동화를 쓰지 이 소설 쓰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시선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아마 오늘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르를 이렇게 공부를 하셨지만 동화를 다들 열심히 선물로 하시는 그래서 그 동화를 쓰시려는 어떤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 기본적인 어떤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소설을 쓸 때하고는 무언가 다른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아마 그런 거를 한 번쯤 또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뭐든지 물어보세요. 예, 이제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글은 주로 언제 쓰시고요? 어디서 쓰세요? 저는요, 그 언제라는 게 저는 사실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되게 그렇게 막 직장 나가는 것처럼 일정한 하루에 시간을 내서 쓴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단편은 아니지만 장편 같은 거는 한 작업에 들어가면 그 작품을 쓸 때는 거의 거기에 몰두해서 써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그것이 들어있어요. 계속. 그래서 막 슬픈 장면 쓸 때는 막 일상에서도 뭔가 막 우울하고 계속 그럴 때 또 주부들은 왜 밥을 하고 애들을 챙겨야 돼. 그렇게 정말
정말 그 괴로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쓰는 편이. 그러고서 한 작품이 끝나면 또 뭐 몇 달은 그냥 또 그 충전하는 시기로 놀고 그래서 뭐 언제 쓴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사실 물리적인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밤, 애들 다 재운 다음에 내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이야 뭐 애들 다 컸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쓰지는 않아요. 시간이 많고 어쨌든 그냥 집에서 써요. 그 출판사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그리고 있을 때도 그냥 저는 집에서 쓰고 그렇게 작품을 쓰는 동안은 저는 집중력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서는 뭐 옆에서 애가 물고 떠들고 시끄러워도 그거 쓰는 동안은 안 써질 때 그런 것들이 들리고 보이고 신경에 쓰이는 거지.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안 쓸 때는 그냥 안 쓰고 막 몇 달씩 놀고. 쓰다가 잘 안 써질 때는 어떻게 그 스트레스 푸시고 그러세요? 그게 그냥 마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쓴다고 해서 덮어두고 나갔다 놀다 오잖아요. 누가 대신 안 써주거든요. 그냥 미련하게 그거랑 마주서서 될 때까지 또 쓰고 뭐 앞에 거 다시 읽어보고 아니면은 뭐 다른 책 읽어보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그 장면과 마주하고 겨뤄야지. 정말 안 써진다고 딴짓하다 오면은 다시 그 자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또 쓰고 거기 다시 써보고 이렇게 써보고 막 처음부터 또 다시 읽어보고 막 이러는 편이에요.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는 정답은 없지만 왜 그러잖아요. 글은 엉덩이로 쓴다, 뭐 책상이 힘이다 이런 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라 뭐 잠깐 앉아서 머릿속에 피릭 쓰고 뭐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더 나은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되고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더 문장도 매끄럽고. 너도 하늘 말라리야. 이 책이 1999년이면 그럼 그때 아이들이 그 시기 뭐 아니요. 6학년 그 시기였나요? 99년이면은 작은 아이가 9살이고 큰 애가 11살이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어떻게 그 아이들의 심리를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묘사를 해낼 수 있을까? 근데 그 심리 묘사라는 게 사실은 그 작품은 제가 그 결혼을 1988년도에 했는데 그때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 그 옆 동네에 있던 그 나무예요. 그래서 처음에 왜 이제 인사를 하러 가잖아요. 갔다 그 나무를 본 거예요. 그 나무를 보고 옆에 진료소가 있는 걸 보는 순간 그 장면이 저를 다 압도를 하면서 저 배경으로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사건이나 뭐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걸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작품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금방을 못 썼어요. 그게 근데 처음에 본 게 88년도인데 책이 나온 건 99년도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그 시골에서 살면서 그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미르라는 단독인물로 하려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내려간. 왜냐면 제가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도시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그럼 방학 때마다 시골을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억하는 시골 아이들은 뭔가 약간 좀 덜 세련되고 약간 주눅 들고 제가 맨날 가갖고 아이들을 주도해서 놀고 막 이런 기억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구상을 할 때도 미르를 단독 주인공으로 삼아서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내려갔지만 그런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촌에 사는 뭔가 또 다른 상처를 가진 바우와 소희를 보듬어 안아주는 이런 인물로 설정을 했는데 제가 결혼해서 이제 시골 가서 살면서 근데 제가 그 작품을 다음 해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써다가 한 100매쯤 되면은 도저히 아닌 거예요. 왜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닌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덮어놓고 그럼 내년 되면은 또 막 그 니트나무에 그 새싹이 막 아련하게 돋으면 또 내 마음도 막 설레어가지고 다시 쓰다 보면 아니 이러면서 제가 10년 만에 썼다는 게 그냥 놔뒀다가 10년 있다 썼다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제가 시골 가서 이제 사는데 제 아이가 바로 시골 아이인 거예요. 촌아이인 거예요. 제 아이가.
그러고 저희 집에 그 시골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어렸지만 그때 동네에서 컴퓨터가 있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고 또 책들이 있고 하니까 시골 아이들이 막 그 5, 6학년 되는 아이들이 막 우리 집에 숙제도 하고 막 놀러도 왔었어요. 놀러 왔는데 그 작품 속에서처럼 농촌 아이들이 조선 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뭐 엄마 아빠가 뭐 서울에서 뭐 뭐를 해가지고 애만 보냈다든가 사업이 실패,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를 많이 왔는데 너무나 어른스러운 거예요. 되게 성숙하고 아픈 만큼 정말 성숙해진다고. 저는 이제 새댁인데 걔는 거기서 더 오래 살았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아줌마 있잖아요. 장에 가면요 어디가 더 뭐 싸고요 막 이러고, 저의 그 아우 아줌마 글도 쓰고 애기도 보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막 나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왜 낯선 곳에 가서 결혼해서 살면서 되게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를 저는 그 아이들과 굉장히 친구처럼 많이 나누면서 소희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소희가 거기서 더 중심이 되는 인물처럼 보여지잖아요. 그게 제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냥 뭔가 도시 아이보다 더 뒤떨어지고 숫기도 없고 부족한 아이에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 이런 아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소희라는 인물이 생기고 셋을 그 비중을 갖게 한 거죠. 애초에 계획은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 물론 제 아이들은 어렸어요. 그 신림효사 부분이 이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작품을 쓸 때 그 인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8살짜리 아이를 쓰면 8살짜리 마음이 뭐 물론 처음에 시작은 8살짜리면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되지만 점점 글을 쓰면서 그 8살짜리가 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사춘기 아이 이야기를 쓰면 사춘기 아이 마음이 되고, 근데 저는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은 기본적으로는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성격이라든가 뭐 후천적인 학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다르게 표출되는 거지, 누구한테 맞으면 화나고 누가 상처 주면 아프고 괴롭고 이런 인간의 보편적 정서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서 기초해서 하면 저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의 심리를 다루고 표현하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걸 위해서 막 고민하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걸 쓰는 동안은 그 인물이 돼요.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도들마루의 깨비라는 작품에서 거기 보면 그 모지리도 나오지만 깨비도 나오지만 은우라는 8살짜리 아이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걸 쓰는 동안 내가 만든 가상의 공간이지만 도들마루라는 마을에서 그 8살짜리 그 아이와 약간 모자라는 그 청년과의 우정을 다룬 건데, 그 내가 막 8살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 맞아 나 8살 때 이랬어 막 이러면서 그 글을 쓰는 동안 되게 막 행복하게 썼거든요. 물론 거기서 나중에 깨비를 떠나보내는 아픈 일도 있지만 그것 자체도 저는 이제 그 아이가 보다 넓은 세상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묘사 자체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떨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나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보다 좀 그 자연스럽게 재밌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 오늘 가서 질문을 좀 드려봐야지 했던 게, 이 작업을 위해서 혹시 아동 심리에 대해서 한 공부를 따로 하셨나 그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와서 딱 강의를 들어보니까 전부 풀어지는 거예요. 내 아이가 또 있는 그 공간에서 학교라는 곳에서 똑같이 내 자식처럼 다 보다 보니까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되게 싫어합니다. 저희 아들이 자기 논술을 엄마 나 그것 좀 가르쳐달래 해서 나 논술 못 가르쳐 그랬더니 엄마가 공부를 해서 가르쳐달래 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공부를 해서 너를 가르쳐주니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선택적 함부증이라는 그 병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죠. 그렇지만 따로 평소에 따로 뭐 그렇게 심리학을 뭐 일부러 찾아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제 그 소희의 그 아무리 그 좀 어려움을 겪은 애들의 그
다 어른스럽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어른도 생각하지 못하는 네. 그런 문장들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 할머니를 장치적인 인물로다가 할머니 말씀을 통해서 얘가 이제 그런 그 생각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쓰시지 않았나. 할머니 글쎄요. 저는 그 작품 속에서 또 노인의 모습도 그리고 노인 제 작품에는 보면 지혜로운 노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어느 강연을 갔더니 제 작품 속에 있는 그런 약간 좋은 기절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여기다 쭉 걸어 놓으신 건데 어머 저런 것도 내가 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부러 내가 이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 어떤 할머니다라고 캐릭터를 잡아놓으면 그 할머니가 할 법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 속에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캐릭터가 살아서 그 노인이 그 세상을 산 노인이 그 노인의 입장에서 할 만한 뭐 배워서 어디 가서 학식이 높아서 고상한 말로 교양 있는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삶에서 우러나온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작품 속에 그 인물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지는 않아요. 도들마루 깨비에서도 보면은 그 할머니가 나는 뭐 나이가 먹으면 고마운 것이 많아져서 봄이면 잊지 않고 다시 와주는 제비까지도 고맙다 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 어느 할머니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글들을 보고 어머 내가 저렇게 멋있는 말을 언제 썼지? 막 저는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할머니로 뭔가 소희를 그래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소희의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러면서 노인으로서 연륜과 지혜가 있는 인물로 소희의 할머니를 만들자라고까지만 생각하지 그 할머니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그 할머니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기까지는 정하지를 않는 거죠. 그 작품 속에서 그 인물들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시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만든 인물이 막 살아서 내 맘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없어요? 질문 없어요? 저 하나 좀. 네. 제가 오늘 저 기차 타고 오면서 하는 말 했는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월전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그 선생님께서 쓰실 때 어떤 그 사실적인 장소였는지 예. 그게 참 궁금했었습니다. 예. 왜 그랬었냐면요. 예. 저는 이 처음에 읽으면서 이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예.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 앞에 부분에 월전이라는 곳과 이 어디 느티나무가. 실제로 있나요? 이 나무가 저는 굉장히 사실 거기 가면은 이 나무하고 똑같이 닮은 나무가 느티나무가 아니고 거기는 소나무가 있거든요. 월전이에요? 네. 오. 그 월전이가 어디 있느냐면요. 네. 그 달밭길이라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하고 잠깐만. 그 부산 그 기장 있지 않습니까? 기장에 가면 그 달밭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달밭길이 있고 거기 본래 이름이 월전리입니다. 월전리는 그 바닷가인데 예. 거기 가면 그 해송이 이 지금 이 동화 속에 나오는 느티나무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무게가 배경이 그 기장 바닷가에 월전인가 보다 하고 괜히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사물인 거야. 이 내가 생각하는 그게 월전이 바닷가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달밭길이라는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 바닷가에 갔다 와가지고 달밭길이라는 그걸 가지고 그 시를 쓴 게 있었거든요. 어디 한참 보니까 참 예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시가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월전이 바닷가에 썼지. 네.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었습니다. 오늘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설정할 때 그 이름 같은 것들 우리 왜 제가 시골에 살아봐서 아는데 우리 그 마을 원래 이름들은 보면 굉장히 예쁜 그 지형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담은 예쁜 이름들이 왜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렇게 왜 그 한자로 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다 보면 예쁜 이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정말 뭐 그 솔밭 마을 이러면은 그걸 갖다 뭐 송전리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월전이라는 뭐 어떤 지명이 제가 알고 있거나 있어서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그 월전이라는 그런 분명히 그런 이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뜰이 넓은 이런 논이 넓게 펼쳐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우리 말로 예쁜 말로 풀면은 그 시골에 가면 그렇게 그 행정명이랑 동네에서 부르는 이름이랑 다른 경우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물론 그 느티나무와 진료소가 있는 거는 실제지만 거기 아마도 그 배경 자체도 제가 살았던 그것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걸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했어. 그거랑은 좀 달라요. 뭐 바운애가 집에 있는 언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 상상 속에서 나온 거고 그 진료소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길 같은 거는 제가 살았던 그곳에 그걸 담았지만 그 나머지 그 이름들은 제가 그러니까 평소에 여행 같은 거 다니고 할 때도 예쁜 지명 같은 거 제가 밤티마을 큰도인의 집이라는 작품 밤티마을도 어디 여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리 그렇게 바뀐 이름인데 거기가 원래는 고개가 있는데 밤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예쁘다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내가 작품 쓰면 저 마을 이름 써야지 이렇게 해서 놔뒀고 도들마루 같은 거는 그냥 그게 제가 오대산 쪽에 한번 여행을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높은 산에 과수원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높은 산에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 너무 그때 제가 갔을 때가 10월 달쯤 막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고 밝은 햇살이 막 이렇게 내리치는데 너무 그 풍경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장면 요 배경 언제 써야지 하다가 도들마루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해가 돋는 높은 마루. 그런데 그걸 푸른 책들의 신영건 대표가 그 작품 저는 도들마루라고 썼어요. 맨 처음에 그랬더니 연음마에서 도들마루 하면 훨씬 더 예쁠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해줘가지고 도들마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이라든가 뭐 어디서 이렇게 뭐 신문 같은 거 보다 보면 지명 같은 거 예쁜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기억해뒀다가 써먹고 합니다. 써먹고. 근데 그게 농촌을 배경으로 할 때는 그런 게 가능한데 무시를 배경으로 하면 너무나 뭐 이렇게 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막 가상의 동네를 막 지어내서 쓰고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유진관련해서 연지동 살았잖아 뭐 이런 건 그냥 연지동이란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그냥 그거 쓴 거예요. 어떤 그냥 구체적인 동네를 말하기가 그래서 그래 혼자서 이제 뒤에 일어날 걸 그려보고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그게 제가 이제 그 밤에 월전이 바닷가에 있잖아요. 구렁이 있었어요. 구렁이. 그 야트막한 산이에요. 기장에서 넘어가다 보면 야트막한 산인데 거기서 탁 내려다 보면 진짜 바다가 있잖아요. 다리 떴을 때는 그 바다가 전부 황금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달밭이라고 했는가 보다. 근데 낮에는 또 가보면 이쪽 산하고 이쪽 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산과 산 사이에 수평선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저거 봐라 저거 누가 빨래집에다가 배를 갖다가 이렇게 빨래집기로 걸어놨네 하고 제가 들고 산행을 하면서 이제 여기 요 구릉만 딱 건너가면 지금 그 수평선이 이 산과 산 사이에 걸려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면 아마 작은 배들이 빨래집기로 걸어놨을 거다. 공시적 그래가지고 그래 저녁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그 저녁도 먹고 하는데 이제 달이 떴어요. 달이 떠서 보니까 그 위에서 딱 보니까 저거 완전 진짜 말 그대로 바다가 달밭이에요. 노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도 혼자서 이 작품 속에서 상상을 해보니까 선생님께서 여기서 썼나 보다. 오늘이 보름이잖아. 보름 달 뜨잖아 오늘. 네, 오늘 보름. 그래 혼자 상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일단 작가가 어떤 작품을 내놓으면 그 작품이 또 아까는 인물이 각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듯이 작품이 하나 나오면 그 작품은 또 작품 나름대로 걔가 또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또 독자들이 그 안에서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좀 마감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금 선생님의 그 작품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보면은 저는 이제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많이 쓰는 편인데
저는 그런 걸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의 하나만 질문. 네. 그 소위 이야기 부분에 79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 네. 바오는 나보다 한 살 어렸지만 생일이 빨라서 7살에 나와 함께 입학을 한다고 하였다. 바오는 날 누나라고 불렀다. 바오 엄마는 바오가 야무지고 어른스러운 나와 같이 다니게 돼서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여기 이제 같은 학년인데 이제 설정에 보면 이제 바오가 이제 한 살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앞에 그 나왔던 원래 이 미르, 미르가 사실은 이제 이 바오를 혼자서 속에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독자들이 이제 얘들 뒤에 소희하고 그 어떤 그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그래 하다가 이게 오히려 이제 한 살 아래로 설정을 해버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자들한테 일부러 이 갈등 요소를 갖다 조금 일부러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요. 거기서도 어떤 독자들은 바우 엄마랑 바우 아빠랑 미르 엄마랑 뭐 결혼하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작품 속에서 꼭 왜 이렇게 작품 속에서 뭐 여자 남자를 꼭 이성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랑 그 어른들끼리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 아이들끼리도 물론 그런 풋풋한 연애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 감정에서는 뭐 그냥 동생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뭐 굳이 삼각관계 이런 이성의 감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거기서 뭐 이렇게 삼각관계 하려는 의도 같은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소희가 좀 더 어른스러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게 하려면, 바우가 왜 거기서 보면 좀 과묵하고 이런 것 같으면서도 소희한테는 굉장히 의존적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나이에서 오는, 뭐 어릴 때는 한 살 이런 게 되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고 싶었고, 이제 그랬지 뭐 이렇게 삼각관계를 그리거나 이런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 시각으로 이게 이제 소희는 바우도 상대가 아니니까 웬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는 아니 연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금희 선생님이 다루는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소재로 갖고 와요. 그렇긴 하지만 그 현실 속의 이야기를 굉장히 동화적인 문법으로 풀어내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주의, 또는 뭐 리얼리즘 뭐 이런 이야기들, 아동문학에도 그런 쪽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화는 동화만의 어떤 문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금희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굉장히 현실에 있는 사건들과 인물들이지만 그것들이 풀어나가는 어떤 문법은 또 굉장히 동화적인 문법을 그 바탕에 깔고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에 먼 데서 또 이렇게 와주시고, 전주에서도 오고 김해에서도 오시고 그랬거든요. 선생님 보려고. 네. 그래서 먼 데서 이렇게 다 와주시고 또 아픈 데도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뭐 꼭 동화를 아니라 다른 작품을 쓰는데도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걸로 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